역사를 찾아서 제241편 정종의 서경천도 프로젝트. 폐하, 신왕신념 경하들이 옵니다. 경하들이 옵니다. 고맙소 경들. 하늘이 내린다는 소명을 이 몸이 받았습니다. 부덕한 이 사람 경들의 청을 엄히 받겠소. 만극하옵니다, 폐하. (945년 9월) 해종이 제2 2년 만에 깊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신념의 추대를 받은 요 왕자가 23살의 나이로 등극하니 그분이 고려 3대 임금 정종이었다. 왕식념공, 예, 폐하. 경은 서경 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에 세운 공이 적다 할 수 없을 것이요. 특히 역적 왕규를 진압하여 왕실의 규율을 바로잡았소. 이에 광국 익찬 공신화에 봉하노라. 아울러 백성을 위하고 공과 벌을 평등하게 하여 이 나라 고려 왕실을 천년 만년으로 이끌어주오. 만극하옵니다, 폐하. 정종은 황제였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왕신념에게 위임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했다. 정종은 왕신념에 의해서 황제에 올랐으므로 그 힘의 중심이 왕신념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전의 어떠신가? 왜 그러는가? 폐하께서는 어떠신지 묻질 않는가? 신이 보건대 속병이 있으신 것 같사옵니다. 속병이라? 그러하옵니다. 분명치는 않사오나 이 사가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이옵니다. 집정어른, 갑자기 찾으신 연유라도 있으시옵니까? 그렇소. 자, 이걸 받으시오. 이건 폐하 형제분들의 사주가 아니옵니까? 불려온 이는 사청 공봉 최지몽, 그리고 그를 부른 이는 왕신념이었다. 18세의 나이로 태조 왕건의 꿈을 해몽하여 장차 삼한의 통일을 예견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떻게 나왔소? 폐하부터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폐하께옵소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사옵니다. 아니, 없다니. 사주를 보니 지금이 가장 성하옵고 왕위에 오르시면서 즉시 내리막길이옵니다. 몇 해 후에는 마침내 폐하의 수가 다시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분명치는 않으오나 소태자마마의 사주에 왕의 기운이 넘쳐옵니다. 즉 최지몽의 사주풀이는 지금의 왕인 정종의 수가 길지 않으며 그 다음 왕으로는 소태자, 즉 광종이 오를 것이라는 것인데, 저 폐하, 문후 여쭙고자 찾아뵙습니다. 식념 숙부. 아니, 누워 계시지요, 폐하.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참.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폐하? 짐의 몸이 허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죽은 자들 수백 명의 얼굴이 매일 밤 번갈아 가며 나타나요. 수백 명의 목숨이 황궁에서 달아났으니 그렇기도 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어린 조카들을 궁에서 쫓아낸 것도 과연 내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폐하께옵소는 역신들을 내친 것이옵니다. 그리고 살려둔 것만으로도 성은을 입은 자들이옵니다. 이제 전도를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천도를요? 예. 왕이 상식 절차에 따라서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도읍을 옮기는 것이 역사였사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개경은 그 수를 다하여 싸웁니다. 도읍을 옮기면 폐하를 밤마다 찾아드는 귀신들도 사라지고 원기 또한 살아날 것이옵니다. 천도라. 하면 어디로? 서경으로 천도하심이 어떠하신지요? 태조 황제께서도 보위에 계시는 동안 몇 번씩이나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 작정하셨사옵니다. 그거야 알지요. 허나 지금의 서경은 대부분 자풀만 우거져 있어 초라한 땅인데 백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오. 그리고 그 큰 대업을 누가 맡는다는 말입니까? 폐하께서 가장 신임하는 분으로 하시면 되옵니다. 그게 누구지요? 소태자마마이옵니다. 왕신념이 말한 소태자, 훗날 광종 임금이 되는 분이다. 오늘은 정종의 서경천도 계획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저희들이 드라마로 왕식념과 정종의 관계를 살폈습니다만 우선 정종 임금 즉위 이 출발 자체가 조금 오늘날에 생각할 때는 좀 허약하고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종 즉위 할 때까지 최고의 권력자는 왕규였거든요. 왕규가 태조 말년부터 오랫동안 참 고갱지신이 돼가지고 권력을 틀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추종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왕규 일당이 좌우한 그 역사 기록만 해도 3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300명은 참 우두머리급들이었고 그 밖에도 많은 추종자들이 식솔들까지 식솔들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던 여러 정치 세력들이 많이 이제 쓰러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그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 박수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수리는 왕건도 인정하는 그런 참 세력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종의 후견인으로 삼았었는데 그 와중에서 박수리도 죽었거든요. 그럼 박수리를 추종하는 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함께 따라 죽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적 공백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정종이 해종의 뒤를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복 형제고 또 그 배후에는 포족 출신 또는 공신 출신들의 막강한 외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정종 즉위 초에는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어떤 정치적 중심이 되는 그 무게에 있는 그런 참 정치인도 없었고 하니까 젊은 왕이 고생이 참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허약한 정권이 출발을 해서 삐걱거리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정종 시대를 얘기하자면은 금방 그 박수래를 말씀했습니다만 이만한 인물로 그런 병풍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식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간간히 이 왕식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분의 가계하고 활동상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왕식념은 그야말로 3대 원훈이고 국가의 이제 주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죠. 네. 태조가 건국과 동시에 참 많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놓는데 그 왕식념을 그 서경을 개척하는데 보내거든요. 그 서경을 개척하는데 보낸다는 것은 북진 정책의 상징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곳이 서경이고 장차 서경을 발판으로 해서 북진에 이제 기치를 올려야 되니까 단순히 서경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태조의 그 웅지를 펴는 그런 이제 터전이 서경이죠. 그런데다가 그 정종과 그 아우되는 왕자소 태자소가 그만 왕규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왕규의 농간 때문에 참 옴치고 뛰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손발이 묶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비밀리에 왕식념을 불러가지고 왕규 일당을 처단하고 그 해종으로부터 대통을 이어서 정종이 즉위하죠. 그러니까 왕식념은 더욱더 정치 무게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고려사를 보면은 왕식념의 집안은
태조의 사촌 되는 그 왕평달의 집안이고 그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몇인지는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왕건의 사촌이 되죠. 그러니까 왕평달은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의 형제고 왕평달의 아들이 이 왕식념이니까 왕건과는 사촌이 맞네요. 사촌이 예. 맞죠. 예, 그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군요. 그래서 왕식념이 정권을 잡았는지 아니면 외곽에 서서 후원을 했는지는 몰라도 정종 때는 왕식념을 떼어놓고는 정종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 관계가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왕식념이 최지몽으로 하여금 정종과의 관계에서 그 형제들의 사주를 보게 하고 정종의 운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이제 최지몽에게 그걸 보게 하는데 이것도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이런 그 최지몽과의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지몽이나 아니면 왕식념의 이제 위상을 그 드라마로 꾸미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실제는 그 사주를 보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사로 전하기는 네, 이렇게 전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종에 오른 왕자 요하고 그 동생인 그 나중에 광종이 된 소가 둘이 참 관계가 좋습니다. 네.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전문 왕으로 죽었으니까 후계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핏덩어리한테 왕통을 맡길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왕자 소로 다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왕식념과 연결을 지어서 또 아주 꿈해몽을 잘하는 최지몽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지게 됐겠죠. 예. 그런데 이 정종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으로 이제 드라마에서는 나왔거든요. 물론 또 뭐 4년밖에 재위를 안 했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았나 보죠. 아무리 그 참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예. 마음의 병은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는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살육을 하고 모든 게 뜻대로 안 예. 되니까 그 젊은 사람은 좀 팔팔 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최승로라는 분이 성종이 즉위했을 때에 태조로부터 시작해서 경종 때까지의 5대조의 역사를 비평한 것이 나옵니다. 네. 최승로. 최승로가 그래서 시무 28조라는 걸 올리거든요. 지금 전하는 건 23조밖에 안 전해지는데 그런데 그 최승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종이 즉위 전부터 일찍이 좋은 명성이 있었다. 네. 심신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좋고 정말 왕의 자격이 있다. 그래야지만 그 명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정종은 왕위를 계승한 뒤에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면 최승로 얘기입니다. 네. 밤낮 근면하여 열성으로 나라를 다스릴 도리를 그 탐구하고 촛불을 켜고 신하를 그 맡고 그러니까 밤 늦을 때까지 정무를 봤다는 예. 얘기입니다. 또 그 밥 먹을 시간을 미루면서 만 가지 정사를 재결하였기 때문에 즉위 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칭찬도 받고 네. 좋은 임금이 섰구나 하는 경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까지 촛불을 밝히고 관리들 만나서 국정을 논하고 밥 먹는 거를 거르면서까지 국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팔팔하던 젊은이가 즉위하면서부터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게 허약하게 재위 4년 만에 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살육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럼요. 예, 그것이 그것도 이렇게 있겠죠.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정신 질환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얘기가 됩니다만 이 천도 문제가 되는데요. 뭐 그 경복궁 중수 때도 고종이 나서는 게 아니라 대원군이 나서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바로 이제 왕식념이 나서서 제안을 하고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 실록이나 이런 데서는 이 천도 문제를 누가 기획을 했고 주도를 한 것인가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너무 그 오버한다고 얘기가 되겠는데 고려 초기의 사가들이 참 교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왕식념이 주도했을 것은 뻔한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혜종이 하는 걸로 또 최승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왜냐하면 최승로는 12사이에 신라에서부터 고려로 와가지고 태조를 거쳐서
그 성종 때까지 5대 임금을 다 받던 사람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직접 듣고 보고 목도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참 교묘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왕식념이 주도를 하던 아니면은 정종이 주도하던 간에 왜 서경천도를 서둘렀을까?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정종을 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나쁜 평이 나오게 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혜종이 죽고 순조롭게 왕통을 이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왕식념의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반대파들을 살상하고 그렇죠. 박소리도 죽이고 예. 또 왕교 일당은 당연히 죽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가슴속에 중압감이 생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개경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만 있으니까 빨리 뜨고 싶죠. 그리고 또 태조가 10푸녀 속에서 북진 정책을 국가의 이제 중요한 그 국시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빙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경천도를 서두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삼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천도가 나서면은 또 반대하는 파도 있고 찬성하는 파가 있는데 개경파, 서경파가 알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이 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이 백성들이 너무 피폐하다. 이런 판에 왜 천도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실제 당시 고려가 그렇게 피폐했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역사에는 많은 그 암호독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도 그 한 줄이나 한 두 줄 정도의 참 느닷없이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려사 정종 원년조에 보면은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대궐 동쪽 소나무 숲 속에서 예요야 세민을 배려하는 것이 국왕의 첫 번째 도리다. 예. 세민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하자면 생활이 어려운 하층 국민을 얘기하겠죠. 그 얘기가 왜 거기에 나오느냐? 그거는 물론 그 목소리는 태조의 목소리일 것이고 그럼 태조가 왕자 요에게 첫 번째 당부한 것은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서 그 아사 상태에 이르는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거 먼저 풀어라. 서경천도는 둘째 문제가 아니냐. 그걸 아마 사가들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암호독해 같은 그런 대목을 거기다 실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정종 주기 초년에는 국민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웠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서경천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드라마 한 토막을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당에 그득하구려. 모두 반갑소. 망극하옵니다, 폐하. 정종 임금이 등극한 후 첫 황실 조회 시간. 오늘 조회는 식념 숙부께서 주관하오. 예, 폐하. 오늘의 중대 사안은 천도 문제입니다. 황도를 서경으로 옮겨야겠소. 사실 이 개경은 이미 그 기운이 다했소. 태조 황제께서 생전에 서경을 오고 가신 것이 수십 번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어 일하게 한 것도 태조 황제 폐하의 결단력이셨습니다. 이 서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 고구려의 도읍지였고 태조 폐하께서 옮겨가려 하시던 곳입니다. 서경천도는 곧 태조 폐하의 유훈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 왕신념은 유훈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반대 의견은 만만치 않았다. 맨 먼저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서필. 개국 공신 신일의 아들이며 내사령 서희의 아버지다. 정종과 광종을 보필하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천도라니요. 지금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마당에 황도를 옮기다니요.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황도를 옮기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집정어른,
지금 백성들은 거듭된 흉년으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연명 중이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천도가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옵니다. 이거야 원. 그 태조 폐하께서 서경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모르는 대소신료들이 없건만 이렇게 엉뚱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건 국가 과업이에요. 대업이란 말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신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백성이 있고서 황도가 있사옵니다. 신도 그렇사옵니다. 천도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사업이옵니다. 자, 찜도 한마디 하겠소. 지금 숙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지합니다. 서경 천도는 태조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리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경들은 식념 숙부의 말에 따라주시오. 결국 서경천도는 조정의 공론을 통하여 시행이 확정된다. 궁궐공사의 총책임자는 시종 권직. 궁궐공사는 947년 봄부터 본격화된다. 개경 백성들을 뽑아서 부역에 동원하고 엄청난 자재와 식량이 동원되었다. 그러니 결국 여기 배 저물고 있다. 어서 서둘러. 이봐, 오늘 할당량 치르려면 아직도 멀었다. 어서 전쪽 목재들을 옮겨. 에이, 빌어먹으니까. 이 떼약볕에 제놈들은 나무 그늘에 앉았고 말이야. 우린 물 한 모금도 없네 그려. 그래? 어제는 3명이 죽었다는데 오늘은 또 몇이나? 여보게! 이봐!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 이리 좀 와보!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보게. 뭐야? 물 좀 주시오. 예? 죽게 생겼어. 참,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물 한 모금이 뭐라고 그래 하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에이, 얘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죽게 돼서 보아하니 물 한 모금은 먹여보내야 할 것 같아. 자네 돌았나? 건지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한 놈에게 물을 주면 온갖 놈들이 다 달려들어 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 절대 물은 주지 말랬지 않나? 허구! 물을 자꾸 먹이면 소변을 본다 하여 일할 시간이 또한 줄어드는 것이고. 자, 이 잔을 끌어내게! 태자마마 불러 계시오니까. 그렇소. 20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이 서경에 들어갔다고 들었소. 요즘 그곳 사정이 어떻소? 개경에서는 내심 서경 사정을 흘려듣던 정종의 동생 왕소가 몽유를 불렀다. 식량 사정이 말이 아니옵니다. 3년째 흉년까지 오지 않았사옵니까? 듣자 하니 하루 한 끼로 연명한다고 들었소. 그나마 양이 차지 않아 일꾼들이 허기로 배를 채운다고 하옵니다.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한다고 하옵니다. 물조차? 서경의 궁궐 공사장의 일은 횃불을 켠 채 밤에도 계속됐고 기후가 좋지 않은 날에도 멈추지 않았다. 전부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폐하, 약주를 그만 드시옵소서. 이렇게 비바람이 치니 더욱 괴롭소. 무엇이 그리 괴롭사옵니까, 폐하? 수백 명의 죽은 이들, 그리고 서경 공사장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원성, 그들의 아우성이 귓전을 맴돌아요. 이 약주가 있어서 이나마 살아있는 것 같소.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옥체? 옥체라. 언젠가는 썩어질 옥체 보존하여 무엇하리요? 허나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추운 것은 싫어요. 헌데 이 약주를 마시면 몸이 더워져서 좋소. 폐하, 어찌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폐하? 폐하? 경이 말하는 그 폐하께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폐하! 이 귀신을 몰아내야 해요. 귀신은 없사옵니다, 폐하. 나는 귀신을 봤는데 왜 경들은 귀신을 보지 못했다고요? 왜 하나같이 귀신을 못 봤다고 하냔 말이에요! 서경 천도를 멈춰야 합니다, 집정어른. 이보시오, 서필공. 이미 더는 뺄 수 없는 정도로 들어가 있는 공사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에서 멈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지만 일꾼들의 목숨이 위태롭소이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늘고 있어요. 몇 년만 견디면 되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백성들도 참 잘 견디었다고 자부할게요. 지금 백성들의 민심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은 대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희생도 있는 것이옵시다. 억지 그만 부리시오. 억지라니요. 대소신료들이 황제 폐하의 엄명을 받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폐하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 공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외박 아닙니까? 다수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오이까? 이 공사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을 내놓겠소이다. 이거 야무하네. 서경 천도 계획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대신들대로, 정종은 정종대로. 특히 정종은 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다만 마음이 졸여 미칠 것 같구나.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드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많이 죽어나간 인명들의 비명이 들려. 정종은 즉위하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곧 손수 불사리를 받들고 1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개국사에 봉안하기도 했고 곡식 7만 석을 풀어 각 사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죄책감이 원인이었다. 또한 어불명 경보와 광학보를 설치하여 불교를 장려하고 승려를 양성하는 등 불교 진흥책도 실시하였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이길 순 없었다. 그러던 중 948년 9월 문공, 네, 아무래도 술을 다 한 것 같소. 폐하, 서경에 가 있는 식념숙부를 불러줘요. 폐하, 하오면 동여진족 족장 소무개가 오는 일은 어찌하오리까? 환우가 중하시니 직접 만나시는 일은... 아니요, 여진족은 내가 직접 상대해야 하오. 황궁으로 오라 했소. 동여진의 대광 소무개가 폐하께 바친 말 700필과 토산물들이 옵니다. 검열하옵소서 폐하. 그래, 이것들이 바로... 때마침 달려든 벼락은 정종을 정면으로 때렸다. 폐하를 내시오라!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을 9월에 동여진의 20개 등이 와서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치니 왕이 천덕전에 거동하여 이것을 봤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더니 물건 가지고 온 사람에게 벼락이 치고 또 전 서쪽 모퉁이에 벼락이 쳤다. 왕이 크게 놀라니 근신이 왕을 부축하여 중광전으로 들어갔는데 정신이 좀 되시옵니까, 형님 폐하? 이게 무슨 꼴인가? 명색이 고려 황실의 황제가 아닌가? 이 꼴이 뭔가? 어서 환우를 떨치고 일어나소서, 폐하. 네, 왕위에 오르던 날도 벼락이 쳤었지. 이상스럽게도 난 재임 기간 동안 벼락과 천둥이 유난히 많았어. 정종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그동안 불만이 쌓였던 서경 궁궐의 공사장에선 마침내 폭동이 일어났다. 왕신념의 최후도 그곳에서 맞이했다. 오거라! 니놈이 왕식념이로구나!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 살찌운 니놈의 살을 돌려주겠다! 오늘이야말로 제삿날을 만들어주마 이놈! 이놈아! 무엇이라고? 폭동이 일어나서 식념 숙부가 복도들의 현장에 갔다가 최후를 맞이하였다 하옵니다, 폐하. 폭동이라. 폐하! 폐하! 949년 정월, 병상에서 왕신념의 부고를 접한 정종은 두 달 후 더욱 병이 위독해져 동생인 왕소에게 왕위를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제2 4년이요. 보령 27세였다. 고려사 저료 기후 4년 949년엔 정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이 돌아가시니 서경의 역부들이 듣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박사님 드라마를 통해서 지들이 이 왕식념과 당시에 얽혀진 그 천도와 관련된 상황을 들었습니다. 참 임금이 죽었는데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요. 이 왕식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태조 왕건의 뜻이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아는 여러 신하들은 내 뜻에 반대하지 마라. 이런 것을 깔고 이 왕식념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유훈통치란 얘기도 있죠. 네, 유훈통치요. 네. 네. 왜냐면 그 왕건의 그 후계자들에게 후녀 10조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그렇죠. 대대로 따르라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긴 분명 복진을 얘기하고 있고 서경의 지덕이 높으니 임금이 반드시 거기에 적어도 100일 이상 머물면서 북변을 순시하면서 네.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아라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유훈 통치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항거를 하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참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은 반드시 개경 세력들이 반대를 했을 텐데 그 직접 대놓고 직언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이 고려 시대에 사는 이 현재 우리 그 고전 문학과 관련이 돼서 관심을 갖는데 이 서필이 이 서시문 중에서는 그 삼정승을 이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하는 인물이더라고요. 서희하고 선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서씨 집안에서는 추앙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만 결국 그 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서필이 바른 말 하기로 아주 이름이 난 분이고 오죽하면 이제 광군
미친 임금이라고까지 이제 할 정도였는데도 4대 광종이요. 네. 이 광종에 대해서 꼿꼿하게 직언할 수 있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필을 내세워서 정종의 서경천도를 지금 이제 반대한 걸로 이제 드라마를 꾸몄는데 그럴 공산도 큰 인물입니다. 이 서필이 이 집안이 아주 명문 집안이 그렇질 않아요. 그 서필 그 열전이 고려사였는데 보면 도필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이 도필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이제 그 목간이나 죽책 같은 데서 기록을 하려면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는 연필이나 지워지지 안 지워지니까 창칼 같은 걸 가지고 떼어내는. 잘못된 거는 깎아내고 다시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하층에 그런 문서 꾸미는 사람을 이제 도필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태광의 내의령 그 당시 최고 관리까지 올라간다면 뭔가 대단한 경륜이 있고 참 목 내놓고 임금한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거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서경 천도 계획을 직언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 서필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많습니다만 그 서필전에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얘기는 광종이 이제 서필한테 금그릇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받질 않았어요. 저 같으면 뭐 임금이 내리니 영광스럽게 얼른 받을 텐데 받지 않으면 한 얘기가 지금 재상직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 임금님의 그 후덕하신 은혜를 입고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영광인데 제가 선뜻 이것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신하가 금그릇을 쓰면 임금은 뭘로 쓰겠습니까? 더한 걸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로 볼 때에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 또 광종도 멋있는 분이었어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그대가 경이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니 나는 그대의 말을 보물로 삼겠노라. 그런 정도로 고려 조정에서는 참 태산북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제 서필이었죠. 네.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 정종하고 광종 때 활동을 했으니까 활동상을 좀 더 부연해 주시죠. 광종이 쌍기를 이제 그 후주로부터 사신으로 온 사람을 받아서 고려 신화를 만들었죠. 그러고 이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명한 과거제들을 실시하고 이제 뒷날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쌍기의 아버지인 쌍철까지 모셔다가 그 우대를 하는데 요게 이제 쇼인도가 돼가지고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북중국이 참 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10대 혼란 시대니까 고려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고려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건국 초기부터 참 문물 장전을 마련하고 이제 국가가 비약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참 준비가 많은데 그 역시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중국의 책사나 제사들을 받아들여서 우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각종에 많이 밀려오니까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집도 짓고 하니까 재상들의 집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뺏어 가지고서는 주죠. 그러니까 서필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광종한테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 왜 집을 바치느냐? 지금 그 임금께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대해서 재상들의 집을 뺏어서 올 때 갈 데 없다 하는데 저는 집이 많으니까 스스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고치는 그런 예라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래서 결국 이 천도를 반대하는 서필은 광종까지 이어 살고 이제 왕식념은 949년 정종 4년 정종의 말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서경에서 죽죠. 결국 이렇게 죽으니까 정종으로서는 뭐 오른팔을 잃은 그런 엄청난 상실감을 가졌겠고 이것이 결국 이제 서경천도가 멈칫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참 국력을 기울여서 서경천도 개혁을 세웠다고 하는 자체가 무리인데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왕식념이 사라지고 나면은 누구한테 의지해서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백성의 원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옛날에 부역은 거저시키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끌어다 젊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좀 눈치껏 지켜야 되는데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야 백성들도 먹고 살고 국가도 유지하죠. 그런데 그 농번기 때 강제로 노역에 동원해서 서경
천도를 위한 준비 작업에 썼다면 백성의 원성이 안 일어날 수 없죠. 농사가 우선 안 되니까. 농사가 우선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심이 이반되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정종이 죽고 나서는 서경 천도는 그냥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드라마의 뒷부분에서 948년 9월에 동여진의 대광 소무계라는 장수가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도 말 700필을 배에다 실었다고 한다면은 그 배에 따른 그 700필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엄청난 인원이 이 여기를 와서 이 바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진상은 어떤 얘기가 되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하려면 고구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건국의 그 참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인 고구려족이죠. 네. 이 고구려족이 이 광대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고구려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죠. 새롭게 영토가 확장되면 거기 살던 사람까지 다 끌어안아야 되죠. 그런데 고구려족 다음으로 숫자도 많고 참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족이 말갈족이 있습니다. 말갈. 네, 네. 말갈. 네. 이 말갈족이 이제 참 고구려의 백성으로 훌륭한 그런 그 역할을 해서 정말 고구려 민족과 말갈족의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고구려를 빛나는 나라로 키웠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다시 그 고구려의 유월들이 앞장서서 발해를 세울 때 말갈도 함께 피를 흘리면서 발해 건국에 뛰어들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족과 그렇죠. 형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발해가 927년에 거란한테 망하죠. 이 망할 때에 거란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 말갈족 뒤에는 여진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여진이라고 합니다. 그 고려시대는 여진이니까 이 말갈족 뒤에 여진이 거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통치를 받는 세력들은 숙여진, 익은 숙, 네, 숙여진. 그리고 거란의 통치를 네가 뭔데 날 다스려? 거부하는. 네, 거부하는. 그리고 또 그 당시 거란의 역량이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서 지금 흑룡강이라든지 그 동북 삼성 지역 더 북쪽 지역은 권력이 미치질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초를 따라다니면서 참 목축도 하고 어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려 약탈도 하고 뭐 이런 그 생활을 하던 사람을 생여진 길들이지 않는 생여진 이렇게 해서 이제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숙여진은 거란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니까 거란의 백성이 돼 있고 숙여진은 무주공산과 같아서 여긴 임자가 없는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향배가 거란과 고려의 어떤 게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래서 태조가 참 훌륭한 정책을 했어요. 여진족은 발해가 멸망한 이후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 발해 후에는 아닙니다만 동족 국가인 고려를 발해와 같이 생각해서 어버이 나라로 받들었거든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여진족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고려에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서 금, 은 그릇을 주고 벼슬을 주고 그리고 고려에 이제 좋은 농기구라든지 또는 특산물들을 주어서 한번 그 참 교역을 하면은 10배 이문을 남겨서 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말 또는 짐승 가죽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또 거란 측에서 가져온 무기류 이런 것을 가져오면 고려에서는 그거에 상응해서 그 물건을 내리는데 특히 고려는 이제 그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강력한 그 기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양마가 필요한데 그 여진족들이 가져온 그 양마를 높은 값을 쳐주면 더 좋은 말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병이 결국은 이제 후백제 정벌에 쓰였고 나중에 이제 그 거란에 대비하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웅대한 포부로 여진족을 맞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벼슬도 주고 또 참 재물도 주고 문화상품도 주어서 그 고려에 가깝게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정종 때까지 이어졌고 정종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여진족 추장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려 입장의 여진족에 대한 정책은 이것이 어느 시대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현종 때에 약간 좀 잘못되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호되게 거란한테 혼나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진족을 다시 우대하고 고려 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부단하게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려가 자력으로 거란을 물리치고 평화 관계가 오게 되는데 그 여진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겠죠.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진을 거쳐야 고려로 오고 여진이 건강하게 있으면 고려는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고려를 치기 전에 먼저 여진족 정보를 2차례나 합니다. 이럴 때 고려가 후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후원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그 거란족을 피해서 고려 지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맞아드려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남의 일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도 잡아가게 내비뒀거든요. 예. 이러니까 여진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앞장서서 거란의 성종에게 말을 자그마치 10만 필이나 바칩니다. 그러고 향도가 돼서 고려를 쳐내려오니까 그대로 당하죠. 그래서 고려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정책을 바꿨고 여진족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란과 섞여 살다 보니까 정보가 박죠. 그래서 수시로 군대를 일으켜서 고려를 친다고 하면 그 정보를 고려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고려는 빨리 대비를 하고 그 여러 각도에서 여진족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여러 앞에서 그 당시 상황이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결국 949년 정종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서경천도를 포기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바보죠. 광종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경천도는 광종의 즉위와 더불어서 뭐 순식간에 언제 있었느냐 하고 이제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이 정종 임금의 그 정사에 기록된 뭐 재위가 4년밖에 안 되니까 짧긴 합니다만 이 정사에는 전체적으로 정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그 참 왕의 이제 그 제목감으로는 훌륭한데 최승로 얘기대로 한다면은 그 도참을 너무 깊이 믿어가지고 그 서울 옮길 것을 급히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성격이 아주 강의해서 굳어서 남의 얘기를 듣질 않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고집이 세가지고 백성을 난폭하게 직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듣고 좀 템포도 좀 느리게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강제로 백성들을 직무해가지고 농번기 농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서경천도에 박차를 가하니 원성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만 그 일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이런 까닭에 이제 원성이 일어나고 재앙이 그림자처럼 빨리 나타나서 미처 서경천도도 하기 전에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현 같은 사람도 이 정종에 대한 평을 한 기록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종 그 세가 말미에 이재현 평도 있는데 그 임금이란 자리는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그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불사에 그 심리나가는 되는 절간까지 그 불사를 모시고 간다는 것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루에 단 하루 만에 7만 석을 참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먹는 스님들에게 풀어매겠다고 하는 것 가난한 백성과 어려운 그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루에 7만 석을 풀었다는 건 국고를 낭비하는 거니 이거는 국왕할 도리가 아니라서 결국은 이제 하늘의 견책을 받아서 너를 잃고 병이 났다. 또 이 덕을 구하는 방법이 다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덕성을 갖추지 않고 강제로 복을 구하려고 참 순리에 맞게 않게 복을 구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옛 교훈을 이분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광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순조로웠습니까? 광종으로 이어지는 건 그 뭐 준비된 참 왕제에게 왕통을 넘겼다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왕자요와 왕자소 왕이 되기 전부터 두 형제는 참 의가 좋고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이고 했기 때문에 광종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사람도 없고 또 물려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이 깊어지자
광종을 불러서 왕자 소를 불러서 왕통을 잇게 하고 운명을 하죠. 또 그 점을 이재현이나 아니면 최승로 같은 사람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게 왕통을 이어서 안정시킨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종이라는 얘기도 종묘 사직을 안정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대에 시호를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지몽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계승될 것이다를 예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